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밤. 강남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초고층 빌딩, 그 꼭대기. 펜트하우스에서 한 여인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300평의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흙탕물이 튄 낡은 캔버스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60대 여인 영숙 씨. 그녀의 앞에는 이 집의 주인인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서슬 퍼렇게 서 있습니다. 도대체 이 폭우 속 펜트하우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일을 못해서 혼나는 도우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슬픈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겉보기에 평범한 가불 관계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과 가슴 먹먹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순간 여러분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할 진실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영숙 씨가 이 집에 온 지 한 달째 되던 날입니다. 영숙 씨의 하루는 새벽 5시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이중문이 열리며 시작됩니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300평에 달하는 이 넓은 집을 먼지 하나 없이 닦고 까칠하기로 소문난 집주인 박 회장의 비위를 맞추는 것. 아이고 허리야. 이 집은 넓어가지고 닦아도 끝이 없네. 영숙 씨는 걸레를 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때는 미대 진학을 꿈꾸던 고운 손이었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와 사별 그리고 자식들의 빚보증으로 인해 이제는 갈라지고 퉁퉁 부은 일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월 400만 원. 입주 도우미 치고는 파격적인 급여였기에 영숙 씨는 어떤 모욕도 참아내야 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 박태수 회장. 건설업계의 신하라 불리지만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그는 집안에서도 늘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영숙 씨와는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아줌마, 국이 짜다고 했잖아. 몇 번을 말해? 내 혀가 마비된 줄 알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시 끓여오겠습니다. 박 회장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신문은 거꾸로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그저 괴팍한 노인의 변덕이라 생각하며 서둘러 국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녀에게 박 회장은 그저 돈 많고 성질 더러운 독거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이 집에는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재 안쪽에 있는 이중 잠금 장치가 된 방. 박 회장은 그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는 잘 때도 그 방 열쇠를 목걸이처럼 걸고 잤습니다. 영숙 씨는 청소를 하다가 가끔 그 방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턴테이블에서 나오는 듯한 지지직거리는 클래식 음악, 그리고 박 회장의 혼잣말.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영숙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 안에 뭘 숨겨둔 거지? 혹시 죽은 사람이라도. 그녀의 상상은 점점 흉흉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서 나는 냄새는 시체 썩는 냄새가 아니라 묘하게 익숙한 기름 냄새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미술실에서나 맡을 법한 테레비뉴 냄새. 영숙 씨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지만 그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렇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밖에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돈 좀 붙였어? 이번 달 이자 못 내면 집 경매 넘어간대. 엄마가 회장님한테 갑을 좀 부탁해봐. 야, 이놈아,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가불이야. 끊어.
전화를 끄는 영숙 씨는 한숨을 쉬며 테라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뿌옇게 흐려진 서울의 풍경이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기사가 묵직한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수신인은 박 회장, 내용물은 미술용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술용품? 이 노인네가 그림도 그리나? 영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상자를 거실 한 구석에 두었습니다. 상자 틈새로 삐져나온 낡은 붓 하나가 보였지만 그녀는 그것이 40년 전 자신이 쓰던 것과 똑같은 브랜드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천둥 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 회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줌마, 어디 있어? 불 켜. 내 지팡이 어딨어? 평소처럼 호통치는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박 회장은 소파 옆에서 허공에 손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지팡이를 잡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모습. 영숙 씨는 의아했지만 급히 지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잠깐 정전인가 봐요. 그 방은 괜찮아? 물 안 샜어? 자신의 아니보다 잠긴 방을 먼저 걱정하는 박 회장. 영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네, 괜찮습니다라고 답했지만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는 물 떨어지는 소리 똑똑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는 잠긴 방 안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폭우는 점점 거세지고 300평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물탱크처럼 서서히 위험 수위를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영숙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정전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시 불이 켜진 펜트하우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고 화려한 위용을 되찾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속 어둠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비상등 불빛 아래서 허둥지둥 지팡이를 찾던 박 회장의 모습이 묘하게 40년 전 그날 밤 빗속으로 사라졌던 한 남자의 뒷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억이란 참 이상합니다. 잊었다고 생각하면 불쑥 찾아오고 지웠다고 믿으면 더 선명해지니까요. 40년 전 1980년대 초반 서울의 변두리 공단 지역 23세 영숙은 낮에는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밤에는 야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붓을 잡을 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던 시절. 그녀의 야학 제자 중에는 유독 눈에 띄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연필을 잡던 청년 태수였습니다. 선생님, 제 그림은 영광이죠? 손이 거칠어서 그런가 붓이 말을 안 듣네요. 아니에요, 태수 씨. 태수 씨 그림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따뜻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가난을 알아봤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태수는 영숙을 모델로 수없이 많은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사비 연필 한 자루뿐이었지만 태수의 눈에 비친 영숙은 세상 그 어떤 모델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숙의 집에 사단이 났습니다. 도박에 빠져 살던 영숙의 아버지가 빚쟁이들에게 몰려 집안의 패물이며 돈 될 만한 것을 모조리 쓸어 담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연히 영숙을 데려다 주러 왔던 태수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내가 훔쳐가려고 그랬지? 도둑이야. 이놈이 우리 집 패물을 훔쳐간다. 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태수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태수는 억울하게 연행되었습니다. 영숙은 울며불며 태수의 무죄를 주장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영숙을 방에 가두고 못 나오게 막았습니다. 며칠 뒤 유치장에서 풀려난 태수는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영숙이 뒤늦게 태수의 자취방을 찾아갔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쪽지 한 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잊어줘. 잘 살아. 영숙은 무너졌습니다. 결국 도망갔구나. 그깟 누명 하나 못 벗겨줬다고 날 버리고 떠났어. 그녀는 태수가 비겁하게 도망쳤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이 쪽지는 태수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의 아버지가 태수를 협박해 쫓아낸 뒤 영숙을 단념시키기 위해 조작한 것이었죠. 하지만 영숙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다시 현재 영숙 씨는 자신의 좁은 도우미 방 침대에 앉아 낡은 앨범을 보고 있습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 자신이 그렸던 그림 사진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 옆에는 태수가 선물해줬던 이제는 큐빅이 다 빠져버린 싸구려 머리핀이 놓여 있습니다. 나쁜 사람. 그렇게 갔으면 잘 먹고 잘 살지. 왜 꿈에 나와서. 영숙 씨가 태수를 원망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별 때문만이 아닙니다. 태수가 떠난 뒤 영숙은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원치 않는 결혼을 했고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무능했고 자식들은 사고만 쳤습니다. 만약 그때 태수 씨랑 도망이라도 쳤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진 않았을까? 그때 또다시 휴대폰이 울립니다. 이번엔 딸입니다. 엄마, 이번 달 병원비 아직 안 들어왔어. 사위 보기 민망해 죽겠어. 그 회장님 돈 많다며? 보너스 좀 달라고 해봐. 자식들에게 영숙은 엄마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ATM이었습니다. 영숙은 울컥했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알았어. 보낼게. 근데 엄마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아. 무릎도 아프고. 아유, 엄마 또 엄살. 남의 돈 버는 게 쉽나. 나 끊어. 뚝. 끊어진 전화. 영숙 씨는 400만 원 월급을 받자마자 자식들의 빚과 생활비로 다 뜯기고 정작 자신의 파스 한 장 살 돈도 남지 않는 현실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고립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박 회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변호사, 유 원장 수정해. 내 재산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기부할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찾는 거 아직도 소식 없어? 그 사람. 박 회장이 평생을 찾아 헤맨다는 사람. 영숙 씨는 그게 박 회장의 잃어버린 자식이거나 도망간 애인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돈이 1,000억이면 뭐하나 곁에 아무도 없는데. 영숙 씨는 박 회장이 자신처럼, 아니 자신보다 더 외롭고 불쌍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청소하다가 보았던 박 회장의 서재 책상 위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암과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던 낡은 사비 연필 한 자루. 연필 끝이 뭉툭하게 달아있는 것이 누군가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영숙 씨의 기억 속 40년 전 태수의 손에 들려있던 그 몽당 연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설마 회장님이 무슨 연필을. 그냥 손주가 쓰던 거겠지. 영숙 씨는 40년 전의 머리핀을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당장은 자식들에게 보낼 돈이 더 급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날 버린 걸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해서 벌을 받는 걸까? 4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은 아직 빗소리에 묻혀 있습니다. 영숙 씨가 믿고 있는 배신이 사실은 가장 슬픈 희생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던 비는 단순한 폭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숙 씨의 위태로운 일상을 단번에 무너뜨릴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끝내 참아왔던 자존심마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 실수가 펜트하우스라는 화약고에 불을 붙여버렸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이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운 지 이틀째,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밤, 펜트하우스 테라스 배수관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이 거실로 넘쳐 들어왔고 그 물길은 하필이면 박 회장이 목숨처럼 아끼는 잠긴 방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관리실은 왜 전화를 안 받아? 관리실은 통화 중이었고 119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혼자서 물을 퍼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물이 스며 들어가는 것을 본 영숙 씨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 방에 중요한 게 있다는데, 물에 젖으면 회장님이 가만 안 있을 텐데. 그녀는 해고당할 각오를 하고 박 회장이 비상시를 대비해 신발장 깊숙이 숨겨둔 보조 열쇠를 꺼냈습니다. 잠긴 방 문을 열자 후끈한 습기와 함께 짙은 물감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영숙 씨는 젖은 손으로 스위치를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방 안을 비추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은 보물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캔버스와 이젤, 널려있는 스케치북. 그곳은 영락없는 화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그림이야? 바닥에는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벽에 기대어 놓은 캔버스들이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본능적으로 그림들을 높은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풍경도 있었고 정물도 있었지만 유독 많이 보이는 것은 한 여인의 뒷모습이나 옆모습을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림을 옮기던 영숙 씨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의 머리에 꽂힌 머리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큐빅 박힌 나비 모양의 핀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 회장이 들이닥쳤습니다. 폭우 때문에 비행기가 회항하여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흠뻑 젖은 박 회장은 열린 방문과 그 안에 있는 영숙 씨를 보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누가 그 방 문 열라고 했어? 당장 나와. 회장님, 그게 아니라 물이 들어와서 그림 다 젖을까 봐. 시끄러워.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보물에 손을 대? 당신 같은 천한 여자가 만질 물건이 아니야. 천한 여자. 그 말 한마디가 영숙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영숙 씨를 밀쳐내고 허둥지둥 그림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더듬으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영숙 씨는 그 모습을 그저 결벽증 환자의 윤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영숙 씨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고함 소리 때문에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 사고 쳤어. 합의금 2천만 원 필요해. 지금 당장 안 주면 나 감옥 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영숙 씨는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야, 이놈아,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 너 형한테 전화해봐. 형도 빚쟁이 피해 도망 다니는데 무슨.
엄마, 그 회장 집에 비싼 거 많잖아. 뭐라도 들고 나오던가.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자식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영숙 씨는 손이 떨려 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회장이 오해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뭐야? 뭘 들고 나가? 이 여자가 이제 도둑질까지 하려고? 당장 경찰 불러. 아닙니다, 회장님. 제 아들이 철이 없어서. 변명 필요 없어. 그 애미의 그 자식이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것들은 죄다 도둑놈 신보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박 회장은 무심코 내뱉었지만 영숙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을 싸잡아 비난하는 부자의 갑질로만 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모멸감에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제가 비록 가난하고 배운 건 없어도 남의 물건에 손댄 적은 없습니다. 사과하세요. 사과? 주제 파악 좀 해. 당장 짐 싸서 나가. 퇴직금은커녕 그림 훼손된 거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각오해. 박 회장은 영숙 씨를 거실로 내쫓고 다시 잠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박 회장의 거친 숨소리와 무언가 닦아내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영숙 씨는 멍하니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옷, 엉망이 된 머리, 깨진 자존심, 그리고 휴대폰에서는 계속해서 아들의 독촉 문자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경찰서 가기 싫어. 영숙 씨는 짐을 싸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에 옷가지 몇 개를 쑤셔 넣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들은 집만 될 뿐이고 이제 쫓겨나면 길바닥에 나앉거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인생 참 더럽게 꼬이네. 태수 씨, 당신 말이 맞았어. 나 같은 건 행복할 자격도 없는 거야. 영숙 씨는 자신이 믿고 있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물 위에 고립된 섬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박 회장이 잠긴 방 안에서 필사적으로 닦아내고 있던 그림이 바로 40년 전 영숙 씨의 얼굴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내뱉은 가난한 것들은 도둑놈이라는 말이 사실은 과거 자신이 누명 썼던 상처에서 나온 방어기제였다는 것을. 그래도 아직은 어떻게든 될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진심을 다해 사정하면 돌덩이 같은 회장님의 마음도 조금은 움직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몰랐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진심은 부자의 의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그리고 자신이 잡으려 했던 마지막 지푸라기조차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새벽 4시, 영숙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박 회장의 방문 앞을 지켰습니다. 작은 아들의 합의금 2천만 원을 구하려면 당장 해고당하는 것만은 막아야 했으니까요.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엄마는 자존심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박 회장이 문을 열고 나오자 영숙 씨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쫓겨나면 저 갈 데가 없습니다. 제발이요. 영숙 씨는 젖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영숙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쳤습니다. 거기 비켜. 냄새나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텐데. 아침 먹고 나갈 때까지 방 비워. 회장님, 월급 값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일만 하게 해주세요. 그림 손상된 거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제발.
어떻게 갚을 건데? 당신 몸값으로도 안 돼.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거짓말쟁이와 도둑놈이야. 당신은 그 둘 다야. 박 회장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철옹성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박 회장에게 그저 동정심 유발을 위한 연기로 보였을 뿐입니다. 사실 박 회장은 영숙 씨의 우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40년 전 자신을 버리고 갔던 옛 연인의 울음소리와 겹쳐져 더 매몰차게 대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영숙 씨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작은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아줌마, 철수 지금 경찰서 갔어요. 피해자가 합의 안 해준다고 난리쳐서 오늘 안으로 돈 입금 안 되면 구속영장 나온대요. 뭐? 구속? 안 돼. 내 새끼 감옥은 안 돼. 영숙 씨는 다급하게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신 거부음만 들려왔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 나도 죽겠어. 끊어. 라는 비명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엄마를 버렸습니다. 영숙 씨는 펜트하우스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짐을 싸기 위해 도우미 방으로 돌아온 영숙 씨. 책상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박 회장이 버리라고 내놓았던 서류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서류 봉투 겉면에는 흥신소 사람 찾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낡은 사진 한 장.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 회장과 얼굴이 하얗게 지워진 한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님 젊었을 때. 그런데 사진 뒷면에 적힌 메모가 영숙 씨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1982년 영등포 약.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영등포 약. 영숙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다녔던 그 야학이었습니다. 설마 회장님도 거길 다녔어? 그럼 혹시 태수 씨를 알까? 하지만 박 회장의 이름은 박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외적으로 박철민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이 서류가 자신을 구원할 동아줄이 될지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시작일지 모른 채. 하지만 당장은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아침 7시. 영숙 씨는 쫓기듯 펜트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로비의 보안 요원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아줌마, 회장님 지시로 가방 검사 좀 하겠습니다. 혹시 뭐 훔쳐가는 거 없나 확인하랍니다. 뭐라고요? 내가 도둑이에요? 사람을 뭘로 보고. 죄송합니다. 협조 안 하시면 경찰 부릅니다. 보안 요원은 영숙 씨의 낡은 가방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속옷이며 양말, 꼬깃꼬깃한 쌈짓돈이 로비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입주민들이 혀를 차며 쳐다보았습니다. 영숙 씨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짐들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그 속에 섞여 있던 40년 된 낡은 머리핀 하나. 영숙 씨는 그 머리핀을 꽉 쥐었습니다. 자식도 추억도 다 소용없어. 내가 살 길은 내가 찾아야 해. 영숙 씨는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갈 곳 없는 발걸음은 저절로 옛날 야학이 있던 영등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까 본 서류 속 문구, 영등포 야학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박 회장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40년 전 사라진 태수 씨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마침내 40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 씨가 마주한 진실은 단순히 잃어버린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잔인한 거울이자 가장 슬픈 고해성사였습니다. 세상 모든 비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오해를 직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빗속을 헤매다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두고 온 걸레를 핑계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아침에 본 흥신소 서류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박 회장은 병원에 가고 없었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금기시되었던 잠긴 방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침에 쏟아진 빗물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박 회장이 닦다가 만 그림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방 한가운데 놓인 이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천으로 덮여 있는 캔버스. 박 회장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보물이 바로 저 아래 있었습니다. 천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숙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림 속에는 20대 시절의 영숙, 바로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촌스러운 단발머리에 수줍게 웃고 있는 야학 시절의 영숙. 하지만 그림은 미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주름 하나, 흰머리 한 올까지 세밀하게 묘사된 현재의 영숙이 그 위에 덧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40년 동안 그녀를 매일매일 지켜보고 그려온 것처럼. 이게 나잖아. 어떻게? 그림 하단에 적힌 서명. T. S. 파크.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힌 날짜들. 1983년, 1990년, 2005년. 그리고 2023년. 박 회장, 아니 태수는 영숙이 떠난 뒤에도 매년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려왔던 것입니다. 영숙 씨의 오해와 달리 그는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아들의 빚쟁이들이 영숙 씨가 여기 일한다는 걸 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동시에 영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오빠가 엄마 명의로 대출받은 거 터졌어. 지금 집 압류 들어온대. 빚쟁이들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돈 내놔. 안 그러면 회장한테 다 까발린다. 영숙 씨는 그림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는 빚쟁이들이, 안에는 충격적인 과거의 진실이 그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 갔다던 박 회장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빚쟁이들을 뚫고 잠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는 냄새와 기척으로 영숙 씨가 그곳에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거기 누구야? 영숙 씨? 영숙 씨. 처음으로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줌마도 당신도 아닌 40년 전 그녀를 부르던 그 목소리. 박 회장은 더듬거리며 서랍을 열어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 회장은 상자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를 꺼내 영숙 씨 앞에 던졌습니다. 사건 기록부 1983년 영등포 절도 사건.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낡은 편지 한 통. 발신인은 영숙의 아버지, 수신인은 박태수였습니다. 이거 보러 왔어? 내 약점 잡아서 아들 합의금이라도 뜯어내려고? 이게 뭔데요?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태수 자네에게
내 딸 영숙이를 위해 떠나주게. 자네가 도둑 누명을 쓰고 사라져주면 내 딸은 부잣집에 시집 보낼 수 있네. 자네가 정말 영숙이를 사랑한다면 그녀의 행복을 위해 죽은 듯이 살아주게. 아빠가 시킨 거였어? 태수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영숙의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 스스로 도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사라져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돌아왔을 때 이미 영숙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그녀의 행복만을 빌며 그림을 그려왔던 것입니다. 그가 영숙을 도우미로 고용한 것도 차마 앞에 나서지는 못하고 곁에서나마 그녀를 지켜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눈이 멀어가는 자신을 보여주기 싫어서 일부러 선글라스를 끼고 독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제발 가라고. 내 이런 꼴 보여주기 싫어. 내 기억 속에 난 그냥 도망친 겁쟁이로 남고 싶었어. 박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태수 씨, 나야 영숙이. 눈이 왜 이래? 왜? 그녀가 평생 원망하며 저주했던 남자가 사실은 평생 그녀만을 위해 희생해 온 남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잔인한 진실. 밖에서는 여전히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방 안의 두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머리핀을 주워들었습니다. 아까 짐을 쌀 때 챙겼던 큐빅 빠진 싸구려 머리핀. 그녀는 그것을 박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준 거잖아. 나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나도 당신 기다렸어. 박 회장의 손끝이 머리핀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건너 두 사람의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밖에는 빚더미와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에게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영숙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수 씨, 나 안 가. 갈 데도 없어. 이제 당신 눈, 내가 되어줄게. 이상하게도 그토록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그치자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폐허가 된 거실,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가 휩쓸고 간 자리.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미움이라는 거대한 돌덩이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비로소 태수 씨의 흐릿한 눈동자 속에 담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현관 밖에서 빚쟁이들이 다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두려움에 떨며 박 회장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 아니 태수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숙 씨의 손을 꼭 쥐고 더듬거리며 현관 인터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에 누구야? 여기 주거 침입죄로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해. 아니 회장님. 저희는 그저 돈 받으러. 돈? 얼마야? 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대신 이 여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어. 내 전 재산을 써서라도 당신들 콩밥 먹일 테니까 당장 꺼져. 천하의 박 회장이 호통치자 빚쟁이들은 기세가 꺾여 물러갔습니다. 영숙 씨는 멍하니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지팡이를 짚고 있어도 그는 여전히 영숙 씨를 지켜주던 40년 전에 그 든든한 청년 태수였습니다. 태수는 힘이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네. 목청 하나는 살아있어. 태수 씨, 고마워. 나 때문에.
고맙긴. 40년 전엔 내가 힘이 없어서 널 못 지켰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다 해결할게. 너만 내 옆에 있어주면 돼. 태수의 말에 영숙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돈으로 빚을 갚아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 그것은 너만 있으면 된다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한마디였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도우미로서가 아니라 태수의 연인으로서. 그녀는 냉장고를 뒤져 국수와 멸치 육수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야학 수업이 끝나면 둘이 포장마차에서 호호 불며 먹었던 그 잔치국수. 태수 씨, 배고프지? 내가 국수 말아줄게. 당신 좋아하는 양념장 듬뿍 넣어서. 영숙 씨는 정성껏 국수를 삶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국수는 그들의 유일한 사치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300평 펜트하우스 최고급 식탁 위에서도 그 국수 한 그릇이 주는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태수의 앞에 국수 그릇을 놓고 젓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아, 이 냄새. 40년 만이네. 멸치 냄새가 이렇게 그리울 줄이야. 어서 먹어봐. 불기 전에. 태수는 더듬더듬 국수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후루룩 국수 넘기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한 젓가락, 두 젓가락.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물 위로 번졌습니다. 밥이 질다, 국이 짜다며 타박하던 까칠한 회장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사무치게 그리웠던 손맛에 우는 늙은 소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맛있다. 영수가 진짜 맛있다. 바보. 울지 말고 먹어. 이제 매일 해줄게.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잠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 씨는 태수를 낡은 이젤 앞에 앉혔습니다. 미완성으로 남겨진 영숙 씨의 초상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태수 씨, 이 그림 완성해줘. 눈 안 보여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영숙 씨는 태수의 손을 잡고 캔버스 위로 이끌었습니다. 여기가 눈이야. 여기가 코고. 태수의 손길이 영숙 씨의 손을 통해 캔버스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 마음의 눈으로 그는 영숙 씨를 가장 선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붓이 지나간 자리에 물감이 칠해질 때마다 두 사람의 40년 공백도 하나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숙 씨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돈 달라는 전화일까봐 가슴이 철렁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딸. 엄마 지금 좀 바빠. 나중에 통화하자. 영숙 씨는 처음으로 자식의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는 죄인 엄마로 살지 않겠다는 작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김영숙 자신으로 그리고 태수의 영숙이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빛은 폭우 속에서 느꼈던 절망의 색이 아니라 두 사람의 황혼을 축복하는 따뜻한 색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태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시 해보자. 40년 늦었지만 아직 우리에겐 남은 날들이 있어.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이번엔 끝까지 함께 가보는 거야. 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억지로 일어났던 새벽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창문을 열자 들어오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듯 일하는 도우미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자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자 김영숙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영숙 씨는 펜트하우스로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딸까지. 그들은 어머니가 갑자기 강남 펜트하우스로 부르자 혹시 엄마가 로또라도 됐나, 회장한테 돈 좀 뜯어냈나 하는 기대를 품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돈봉투가 아니라 단호한 표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선글라스를 벗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분이 그 회장님이야? 엄마, 설마. 인사드려라. 엄마가 40년 전에 사랑했던 분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 함께할 분이다. 자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라니. 그것도 천억 회장님과. 작은아들이 잽싸게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니 회장님. 진작 말씀을 하시지.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저기 근데 제가 급한 불만 끄면 또 돈 얘기였습니다. 영숙 씨는 탁자를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든 구해볼게라며 쩔쩔맸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돈 얘기할 거면 당장 나가. 엄마 이제 너희들 뒷바라지 안 해.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빚은 너희가 알아서 갚아. 회장님 돈 10원 한 장도 너희한테 안 줄 거야. 영숙 씨의 서슬 퍼런 선언에 자식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하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영숙 씨의 손을 잡아주며 거들었습니다. 자네들, 어머니 고생시킨 거 내가 다 아네. 앞으론 어림없어. 하지만 자네들이 성실하게 산다면 기회는 주겠네. 내 회사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빚 갚을 능력은 스스로 만들어. 박 회장은 맹목적인 지원 대신 자립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자식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박 회장의 카리스마와 어머니의 단호함에 눌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속이 후련해짐을 느꼈습니다. 4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교회의 한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폭우 속 묘지라는 불길한 이미지로 스쳐 지나갔던 그곳. 그곳은 영숙 씨 아버지의 묘소였습니다. 영숙 씨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아버지. 태수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신의 인생을 망쳤던 아버지.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고 난 뒤 그녀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빠, 나왔어. 태수 씨랑 같이. 박 회장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묘비의 위치를 가늠하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늦게 찾아뵙습니다. 저 약속 지켰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왔고 영숙이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태수는 원망 대신 약속을 지켰음을 고했습니다. 영숙 씨는 묘비 앞에 놓인 국화꽃을 어루만졌습니다. 누군가 버린 듯한 꽃처럼 보였던 국화가 이제는 화해와 용서의 꽃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비뚤어진 방식으로나마 딸을 사랑하려 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나 이제 행복해질게. 아빠도 거기서 편히 쉬어. 태수 씨 미워하지 말고. 영숙 씨는 아버지와의 끈질긴 애증의 고리를 끊어내고 진정한 작별을 고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영숙 씨는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흥신소 서류 속 흑백 사진. 사진 속 젊은 태수는 굳은 표정이었지만 지금 옆에 앉은 늙은 태수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더 이상 과거의 단서가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근사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도우미 유니폼이 아닌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영숙 씨, 그리고 깔끔한 턱시도를 입은 박 회장.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영수가 오늘 정말 예쁘다. 내 눈엔 다 보여. 내가 얼마나 고운지. 당신도 멋져. 40년 전보다 훨씬.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40년 전 주지 못했던 큐빅 머리핀 대신 진짜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에게 더 빛나는 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태수의 떨리는 손길이었습니다. 나랑 남은 생을 같이 걸어줄래? 내 지팡이가 되어주고 내 눈이 되어주고 내 마지막 사랑이 되어줘. 그래요. 내가 당신 지팡이 할게. 당신은 내 우산이 되어줘. 영숙 씨는 태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펜트하우스는 감옥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스위트홈이 되었습니다. 다시 펜트하우스의 아침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 암울했던 새벽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창밖으로는 맑게 갠 서울 하늘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 거실에는 우울한 빗소리 대신 향긋한 커피 향과 경쾌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이 집의 공기입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듯 두 사람의 마음에도 비로소 봄이 찾아왔으니까요. 잠긴 방은 이제 더 이상 금기의 공간이 아닙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방 안은 영숙 씨와 태수의 화실이자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젤 앞에는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태수는 영숙 씨의 손을 잡고 영숙 씨는 태수의 눈이 되어 붓을 움직입니다. 조금 더 오른쪽. 그래, 거기. 태수 씨, 여기다 주름 하나 더 그려줘. 내 눈가 주름. 주름은 무슨. 내 마음속 영숙이는 아직도 20살 꽃띠인데. 두 사람은 아이처럼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초상화. 40년 전 풋풋했던 단발머리 소녀의 얼굴 위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60대 여인의 온화한 미소가 덧입혀졌습니다. 그림 속 영숙 씨는 더 이상 가난과 빚에 찌든 표정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여자의 여유와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박 회장은 완성된 그림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야 진짜 완성이네. 당신 참 곱다.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영숙 씨는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그날 다른 선택을 했다면. 태수 씨, 나 가끔 그런 생각했어. 40년 전 그날 내가 아빠 말 안 듣고 당신 따라 나섰다면 어땠을까 하고. 그럼 우리 이렇게 돌고 돌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랬다면 우린 가난 때문에 지쳐서 서로를 원망했을지도 몰라. 영수가 늦은 게 아니야. 우린 각자의 시간을 견뎌내고 가장 좋은 때에 다시 만난 거야. 지금이 우리에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야.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40년의 고통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틀리지 않았어. 우린 결국 만날 운명이었으니까. 영숙 씨는 비로소 지난날의 자신을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펜트하우스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박 회장의 회사 물류팀에서 막내로 일하기 시작한 작은 아들과
식당 알바를 시작한 딸이 찾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오던 예전과 달리 오늘은 귤 한 박스와 직접 담근 김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첫 월급 타서 산 귤입니다. 엄마, 이거 내가 식당 이모한테 배운 김치야. 짜지 않게 했어. 아직은 서툴고 부족하지만 자식들은 스스로 땀 흘려번 돈의 가치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귤을 까서 영숙 씨 입에 넣어주며 흐뭇해했습니다. 영숙 씨는 딸이 담가온 김치를 맛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 대신 엄마 건강해? 라고 묻는 자식들의 변화. 그것만으로도 영숙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40년 묵은 국수 대신 따뜻한 쌀밥과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밥상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 벽난로 위에는 완성된 영숙 씨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그 옆에는 낡은 붓과 사비 연필이 액자에 담겨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가난의 상징이었던 물건들이 이제는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가보가 되었습니다. 영숙 씨와 태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태수의 눈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영숙 씨라는 빛이 곁에 있으니까요. 영숙아, 내일은 뭐 그릴까? 우리 같이 공원에 나가서 꽃 구경하는 거 그릴까? 좋아. 당신은 꽃 그리고 나는 당신 그려줄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들은 캔버스 위에 새로운 추억을 덧칠해 나갈 것입니다. 40년을 기다려온 사랑의 색깔은 그 어떤 물감보다 선명하고 아름다울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숙 씨와 태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사랑. 혹시 여러분도 지금 오해나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멀리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오늘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내일도 건강하시고 매일 조금씩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